자, 계속해서 소유권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양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관련해서 등기 불필요한 경우하고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물권 총론 파트에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대표값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외 법정 시리즈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금 이제 등기 없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 자, 포괄 승계라는 개념을 대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나중에 상속인이 사망 등을 하게 되면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상속인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상속인이 그대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다만 나중에 등기법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수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되거나 또는 이제 받지 않아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것들 의미 없고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형성 판결 요걸 가지고 작년에는 이행 판결 이런 용어를 썼던 바가 있어서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 뒤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공유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갑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소위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분할을 하기로 한 내용을 보니까 1000평 중에서 A라고 하는 것을 600평을 갑이 갖기로 분할을 하고 B라고 하는 부분 400평을 을이 갖기로 분할을 하기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 먼저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두 사람이서 갑이 600평을 갖고 을이 400평을 갖기로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A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토지를 되게 딱 쪼개게 되면은 A 토지 등기부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을이 얼마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B 토지를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협의에 의한 분할이 되게 되면은 둘이 땅을 쪼갠다고 해서 바로 갑이 A 토지를 소유하고 을이 B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A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지분이 갑에게 지분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또 B 토지도 갑의 지분에 대해서 갑의 지분이 누구한테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가 돼야지 어떻다 을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소위 뒤에서 논의하게 될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다 등기가 있어야지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아니라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은 똑같아요. 재판에 의한 분할 같은 경우는 A 토지가 갑이 60%, 을이 40%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갑이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B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60%, 그 다음에 을이 40%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어떻다 다 등기 안 하더라도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얘기할 때 거의 상당수의 문제 한 60% 70%가 바로 분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야 갑이 너 여기 가져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을은 이거 가져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다 물권 변동 갑은 A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을은 B 토지에 대해서 다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형성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따로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 그냥 우리가 2차 과목들 할 때 항상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있죠. 경매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 1등한 사람이 법원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따로 등기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소위 전형적인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형.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형성 판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 이걸 가지고 작년에 이 판결, 물권 변동,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 부른다. 뒤에서 이행 판결을 따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행 판결 아니고요, 형성 판결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 또 하나가 자, 부합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등기 안 하더라도 다 일정하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의 개념, 자, 토지 소유자, 경우에서 볼까요? 토지에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불문하고 뭐를 바로 토지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거 예시를 하는 게 저거죠. 자, 저거 하려고, 자, 주유소 같은 걸 하려고 밑에 기름 저장 탱크를 하나 엄청 실이 큰 걸 저장을, 자, 묻어놨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산 사람이 혹시 어떻다 기름 저장 탱크도 함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거의 주유소로 쓰든 안 쓰든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게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게 되면 부동산, 토지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그런 것도 있었죠. 지문 속에서. 자, 부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토지 건물 외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수목, 농작물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부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건물 얘기 볼까요? 건물에 자, 증축이 됐다. 그래서 떼낼 수가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되면은 이때 바로 건물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합의 개념 자체가 자, 두 개의 물건이 결합이 됐는데 떼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정당한 원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 수확기 이르기 전이다. 그러면 이때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것. 정당한 원 없는 자가 자, 수목을 식지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을이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병에게 전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임대차 파트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뭐야? 임대인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이 없다. 만약에 동의를 얻게 되면 자, 동의 있는 전차인은 마치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그런 법률 관계인데, 동의 없는 전대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전차인은 어떻다? 아무런 권원이 없다.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안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정당 권한 없는 자가 이렇게 하냐고, 동의 없는 전차인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자, 정당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의 없는 전차인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합 중에서 이 건물의 증축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겁나 어려워. 이걸 이제 판례를 읽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갈 때는 이제 무식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5초, 10초 만에 읽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절대 못 읽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혀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일단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시멘트 나와 있죠? 시멘트 나와 있죠? 시멘트 나와 있죠? 시멘트는 어떻다? 건물에 부합하게 된다. 끝해서 시멘트, 소유권이 누가 됐든 간에 시멘트를 건물에 바르게 되면 어떻다?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이게 지금 29회, 30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린다 한들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읽어봐봤자 이걸
7초, 6초 안에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읽을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시멘트는 어떻다? 일단 부합하게 된다. 시멘트는 어떻다? 부합하게 된다. 이게 계속 20회, 30회 연속 나왔으니까 일단 시멘트는 부합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뒤에 반환 청구 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포인트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위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시멘트는 부합된다.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상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해서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다시 갑시다. 시멘트 읽지 말라니까요. 읽어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시험장에서 7초, 8초 안에 끊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내 실력이고 내 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을 읽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야. 시멘트는 무조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갈 테고. 자,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얘한테는 어떻다? 보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아주 단순하게 무식하면 그렇지야. 자, 다시 시멘트는 어떻다? 바로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하나 가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선의 무과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선이 몰랐었고요. 자, 몰랐었는데 잘못이 없는 이 맑은 영혼한테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예요. 대단히 어렵게 구성하는 주제. 그래서 지금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목, 농작물, 또 농작물은 수확기 이르기 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제 부합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자, 동의 없는 전차인은 어떻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다. 그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이 사람은 어떻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자, 볼까요?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 건물 얘기인데요. 자, 아까 건물을 시멘트에 부합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부합하고 부속물의 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돼. 부합하고 부속물. 자, 부합은요, 떼낼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부합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떼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럼 부합이 발생하면 건물 소유권에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떼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로 제가 예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 사건을 설명을 드렸어요. 시스템 에어컨을 떼낼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시스템 에어컨을 떼낼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속물이 될 테고,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자 또 건물 임차인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부합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이건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것. 한편 부합이 부정되는 경우를 보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로서, 자, 이때 건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 남의 땅에다 건물 짓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축조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토지 소유권의 건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 중에서 포인트 수확기에 이르면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쉬워지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농작물 수목을 재배 또는 식재한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때 정당한 권원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상권자, 임차권자는 어떻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거다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상권자, 저당권, 전세권자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될 테고, 아까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하게 되면 동의 없는 임차인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려울 얘기,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건 저당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될 텐데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팔을 거예요. 그런데 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이든 후든 간에 나무를 누가 심었다? 나무를 누가 심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
심었는데 이 사람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소유권은 어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돼서 자, 이것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은 이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합물도 다 당연히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합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무는 어떻다? 여기에 저당권의 범주 거기서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 낙찰받은 사람은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이 얘기는 따로 공부할 주제가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 얘기할 때 다시 갑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합 얘기를 할 때 몇 개가 이제 나오게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정당한 권원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동의 없는 전차인 하게 되면 어떻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는 개념으로 자, 지문에서 구성을 하게 될 테고, 그 외에 지금 전세권 관련해서 임차권 관련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 부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부합이 발생해버리면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과 관련해서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게 된다.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도 같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저당권 효력은 어떻다? 부합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소유권의 취득 관련해서 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와 관련한 주제가 되겠고, 최근 문제에서 제일 부합에서 어려웠던 것은 그 얘기야. 시멘트는 무조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런데 선의 무과실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는 제일 어렵게 29회, 30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등기 필요한 경우 이미 설명드렸었죠. 자,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과정, 재판에 의해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각각의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협의 분할 설명드렸습니다. 협의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간단해.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각 공유자가 뭘 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뭐야? 바로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봐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다시 가자고요. 지금 처음에 원래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갔었어.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분할. 둘이서 효부 쳐가지고 갑이 600평을 갖고 을이 400평을 갖기로 한다. 그래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그리고 자, 등기를 보니까 갑이 각각 토지 60%, 을이 40%라고 지분이 표시가 됐을 때 지분 이전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한편 법원의 판사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인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경우에는 뭐야? 등기 없어도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근데 지금 중간에 뭐냐면, 자, 재판,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요. 중간에 조정, 중간에 판사가 얘기하는 거야. 서로 피 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양보합시다. 라고 하니까 원고 피고 어쩌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판사님의 안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은 판결이냐 아니면 협의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협의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판결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원고 피고가 싫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해! 라고 정해주는 게 뭐가 돼? 판결이라는 것이 되겠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바로 조정이 성립이 됐다, 협의가 성립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협의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된다. 중간에 협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에 의한 바로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로 봐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걸 계속 구성하는 게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너무 유치하니까 내지 않아.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것은 협의에 의한 분할과 똑같은 거니까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눈 뜨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게 됩니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리켜서 형성 판결이라고 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 판결, 등기법에서 맨날 공부를 하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가 을한테 넘어와야지 어떻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갑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갑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을은 뭘 한다고요?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돈 줬으면 당연히 법원의 판사는 뭐라고 할 거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 판결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을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자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갑이 뭘 할 수 있다?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을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소송을 해서 갑이 승소를 하게 되면 갑이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이행 판결이라 부른다. 이행 판결은 갑이나 을이 결국은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에서 등기가 넘어와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고 피고는 별문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이 있을 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다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조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협의한 분할로 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갑이나 을, 원고나 피해자,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등기법에 따라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이런 등기 절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원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인데요. 10년 지나도 어떻다? 계속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저기서 공부하는 거죠. 등기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점유 취득 시효. 이걸 갖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가장 물권법 파트에서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야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신 아까 우리 점유 얘기할 때도 끊임없이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건 몇 개, 한 서너 개 개념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로 끝장을 보셔야 돼. 해서 가십시다.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갑하고요, 을하고요, 20여 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도 무식, 을도 무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뭐 등기 필증, 뭐 등기 권리증만 넘겨줬다고 하십시다. 갑도 을도 모두 이 부동산이 을 소유라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믿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 20년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채권적 청권인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진 않지만 그래서 또 지금 20년 지난 상태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봤자 입증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민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자 현재 등기 명의인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중간에 잡다한 경우 있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난 후에 병한테 이 부동산을 중간에 또 팔고 이번에는 법을 알아서 등기까지 해주게 된다. 그러면 20년의 시효 완성을 완성시킨 시효 완성자 을은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됐다. 소유자가 계속 바뀐 거야. 이때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최종 등기 명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 발생을 했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시효 완성자의 상대방 이 등기 명인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두 개 사이 볼까요?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채무가 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하면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계약에 따른 의무야.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해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해서 발생한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때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제 별일 없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우리가 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 앞에서 민법 통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등을 구분하면서 원시 취득 중에서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 외에 점유 취득 시효 이것도 어떻다? 원시 취득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 갑이 을에 대해서 20여 년 전에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점유를 이전해 준 상태,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년 차가 됐을 때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당권 이제 지금 소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요. 이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어떻다? 등기를 넘겨받으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골 때리는 거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한다는 얘기는 20년 정도 돌아가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자, 우리 앞에서 물권 행위하고요. 채권 행위. 자, 의무 부담 행위하고 그 다음에 처분 행위라는 개념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효했던 법률 행위에 비해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내게 아닌데 등기를 불법적으로 제3자한테 넘겨줬다. 이거 무효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권 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물권 행위 일종이 저당권의 설정 행위거든요. 자, 근데 해석하면 골 때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점유를 개시할 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값은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해줄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원래 무효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간에 시효 진행 중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무효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은행에서는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걸 담보로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지금 멀쩡하게 등기부에 소유자로 표시가 돼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고 이 저당권의 설정이가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돈만 구워주고 개판돼 버린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일단은 이 중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봐준다. 왜?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시효 완성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했을 때 시효 완성자가 원소유자에게 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건 그냥 어떻다?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치게 된다. 외우시라고 근저당권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설령 시효 완성자가 등기 넘겨받아서 뭘 했을 때 지금 이제 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자 채무를 변제했을 때 이것을 원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들이 다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유효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다툼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뭐 별게 없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자, 법적 의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근저당권 등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20년간의 점유를 이유로 해서 지금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 평온 공인한 점유를 이유로 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20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어떻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단순으로 적극가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어떻다? 취득하게 된다. 읽지 말라고! 그냥 어떻다? 무조건 다 어떻다? 제3자는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뭐죠?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거야. 20년 되면 알아서 빨리빨리 어떻다? 등기청구권 행사를 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원소유자가 누구한테 20년 지난 시점에서 병한테 양도하면 병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적극하다면 103조 위반이니까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나와. 어차피 그거 나와봤자 또 틀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이거 알면서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악이거든요. 나쁜 놈이니까 어떻다? 이때 손해배상의 대책임을 지게 된다. 모르면서 팔아버리는 경우는 어떻다? 이때도 이 등기 명의는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할 거. 사안 단순화시켜야 돼. 자, 어차피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몇 개만 정확히 가셔야 돼. 자,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청구는 일방이 권리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된다? 의무가 되게 된다. 해서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등기까지 있게 되면 어떻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중요 포인트, 근저당권, 중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이 되고, 이걸 혹시 시효 완성자가 갚았다고 해서 시효 완성자가 원래 등기명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한편 20년 지난 시점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고요.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의 내용 등 확인하겠습니다.